뉴스 보고 전략 챙겨가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 중국 CATL에서 들여오는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 3분기 매출액이 2,796억 원을 기록, 전분기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CJ E&M 스튜디오스가 계열사로 두고 있던 용필름 등 8개 제작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2022년을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 정의해보자면 불안정이란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빠져나가고 또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는 코스피 하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곱버스, 그러니까 지수 하락률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였다고 하는데요. 자, 외국인의 곱버스 매수세도 아주 강했다고요, 남민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년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년에 주식시장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답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방금 예수 앵커가 지적해 주신 곱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코스피가 10포인트 빠지면은 20포인트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인버스 ETF를 투자하는 분들이죠. 지금은 이제 ETF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죠. 거의 뭐 주식을 매매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증시격언의 숲을 보고 나무를 찾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것만 좋으면 된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먼저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보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기선을 10일로 봅니다. 중기선을 30일로 보고요. 장기선을 60일로 봅니다. 즉 10일과 30일과 60일에 단기, 중기, 장기선을요. 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정배열이 될 때도 있죠. 단기가 제일 위고 중기가 가운데, 장기가 제일 밑에 오는 그런 정배열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였죠? 지난 2020년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대로 돼 있죠. 역배열이죠.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중기선 그리고 단기선이 밑에 있는 것이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배열이 될 때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금년 상반기처럼 역배열로 돼 있을 때는 주식을 주로 매도, 정리를 하시고 또 혹은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핵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장기선이 제일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선이 중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립 단계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곱버스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면 인버스에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손실을 볼 위험성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ETF 이슈 첫 번째 기사로 확인을 해봤고요. 밤 사이에는 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본격 IRA법 대응에 나선 현대차 소식 다음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해법을 풀어나가는 현대차가 또 다른 방향으로도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제목만 보면 사실 오잉 싶어요. 일단 미국 IRA법 대응을 위한 방안인데 중국산 배터리 물량을 2배나 늘린다는 제목인데 내막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현대자동차가 중국산 배터리의 그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도움이 됐는데 보조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고요. 사실 중국산 배터리 물량을 늘리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IRA 법안에 대해서 좀 반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IRA
법안 자체가 이제 모든 거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최근에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산에 대한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어떤 게 나왔냐면은 증권가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금융사업 부진을 이유로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소식도 나왔지만 기아차의 경우에는 뭐 쌓아둔 어떤 그 주문량만 120만 대라는 수치를 찍으면서 다음 4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드려보면은 일단 물량을 늘리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RA 법안과 조금 반대로 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제 이 IRA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산의 이제 자동차, 전기차 공급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CATL로부터 2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2천 대분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배 정도 늘리면 한 14만 대 이상은 넘어갈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제 한 곳이 아닌 사실 여러 군데 배터리 시장 그 기업과 좀 협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게 너무도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미국의 입장을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CATL과 협력은 앞으로 좀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IRA와 연관이 있는 그 미국 조지아 공장에도 신경을 좀 쓰면서 양쪽 방면에 좀 다 신경을 쓴다고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아차가 이미 확보해둔 주문량만 이제 120만 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대로 차들을 좀 빨빨 뽑아주면은 이번 분기 매출, 다음 분기 매출에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확보해둔 매출 사실 뭐 미수죠. 이제 이렇게 확정된 매출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매출로 찍힌 뭐 차만 뽑아주면 바로바로 매출로 찍힐 만한 자동차들이 120만 대가 있다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까지의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이 이번 분기에 찍히지 않고 조금 몇 분기 딜레이 될 뿐이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뭐 금융사업 부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현대차 부분뿐만 아니고 어저께 GM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GM에서도 똑같이 이제 금리 인상기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금융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비단 현대차에뿐만 이제 속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기업들 이런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내년 실적 부진 전망에 따라서 당장 증권사 11곳은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9월 중순 이후로 주가 추세가 확 꺾인 모습의 현대차. 4분기 판매 실적 개선이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 하는 구간일까요?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차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당금을 뭐 표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반영한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여파를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부나 이제 리스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달 금리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이게 악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 하향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 판매량이 호조를 했기 때문에 역대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기아차까지 합친다면은 올해가 아마 사상 최대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현대차 또는 이제 기아를 비롯해서 이제 완성차 업종을 보거나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IRA라든지 이런 중국산 배터리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좀 머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은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지 SDV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사인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현대차는 이제 자체 개발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빌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랜저라든지 아이오닉6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G90, GV6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좀 많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 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한 7.33% 정도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그 회장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3분기 실적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4%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판매량은 많이 늘었지만 충당금이라든지 아마 앞으로의 악재 때문에 현대차의 이제 그런 목표가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또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계열사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밤사이 GM의 주가는 또 견조했거든요. 그리고 기공식도 있었던 현대차.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또 김병수 PB님 현대 오토에버를 탑픽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올해 수출액 규모 무려 200억 달러 돌파 희망이 보인다. K방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의 기세는 절정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방산의 힘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한화가 폴란드와 약 8조 원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수출 계약이었나요? 맺은 게 바로 지난주였죠. 그런데 폴란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지금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 방문을 했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K방사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죠. 수주의 연속성이 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K방산 알려져 있는 어떤 스펙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를 이유로 이제 좀 알려지고 나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과하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폴란드에 이어서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경공급기죠. 이제 FA5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에서 21일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의 카이 본사를 찾아서 현장 실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1차 사업 규모는 보니까 대략 한 40억 링깃 정도, 한화로 한 1조 원 정도 수준이고 내년 1분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보니까 말레이시아 공군이 노후 전투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A50 그리고 인도의 HLA의 테자스 그리고 튀르키의 TAI의 허젯, 이탈리아 말레니아의 M346이 경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FA50이 좀 우위인 위치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좀 유명해진 이유가 제품에 대한 가성비죠.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폴란드 수출과 로 인해서 좀 많이 알려졌고요. 게다가 또 상품의 어떤 우수성,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생산 속도입니다. 생산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가성비가 좋다. 사실 실제로 전쟁하게 되면 빨리빨리 이제 물자를 지급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앞으로 소문이 좀 더 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괜히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수주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방산주들 최근에 폴란드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대금 미납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과연 얼마나 부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현재까지 좀 과한 걱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은 역시 방산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통화 긴축이다, 시진핑 집권이다, 뭐다 해도 실적 시즌은 이번 주 시장은 본질인 실적, 성적에 충실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두 기사는요, 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지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로 돈 버는 은행의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금융 지주사들의 올 3분기 성적표 아주 훌륭했습니다. 남민 호장님, 대한민국 4대 금융 지주사들 3분기 아주 성적이 좋았다고요? 네, 무척 좋았습니다. 정말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 전년 동기,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활짝 웃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신 금융업, 은행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만 파란색이 작년 3분기 실적이고요. 지금 붉은색이 금년 실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KB금융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대비해서 20배에서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답은 하나죠. 네,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은행은 어떻습니까? 먼저 나간 금리, 내가 대출해준 금리 이자를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 적용해 주신 수신금리를
조금 올려주더라고요. 네, 자, 그 차이. 나간 금리와 들어온 금리의 차이를 보는 것이 바로 은행업이기 때문에 은행업이 수익이 좋은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특히 1위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1위 싸움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하나의 어떤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금리 올라가면 수익 늘어나고 금리 줄어들면은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천수답으로 이자 놀이만 해가지고는 은행업이 성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노후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상품, 진짜 이자가 다른 상품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런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미국 구라파 못지않게 좋은 은행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은행업의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오픈런을 은행 앞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자 높은 이제 금융상품에 조금 많이 가입하시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일단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한 신한금융 3분기 정말 눈부신 성적표와 또 치열해진 순위 싸움이 또 눈부신 순위 싸움을 펼친 지주사들인데 하지만 4분기는 3분기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다분합니다. 지금 김병수 PP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사, 이제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는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KB금융을 비롯해서 이제 4대 금융지주사들이 비이자 수익, 이제 비은행에서 수익을 좀 내보려고 했었는데 올해 3분기에 들어서 더 은행 쪽의 의존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 탓에 은행에서도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4대 금융지주 중에 한 2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기관 순매수가 거의 10월 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보여주고 싶은데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연속으로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보면은 우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이죠. 증권사,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옥을 대략 한 4천억 원가량에 매각하게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업계 1위를 탈환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지주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좀 우려되는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인 증권, 하나증권에서 PF 쪽 익스포저가 조금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캐피탈 자회사에서도 대출 규모가 이제 업계에서 조금 상위권이 있기 때문에 PF발 부실이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는 분명히 은행 쪽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의 팩트에 가까운 분석이긴 하지만 그 주가는 그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5월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실 때는 지주사의 이런 이자 마진, NIM이라고 표현되는 순이자 마진 이쪽을 좀 살펴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은행권에서 갈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호재를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나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주사들,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 1조 원 달성에, 매출 1조 원 달성에 지금 청신호가 켜졌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RFHIC 모두 성적 잘 나왔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1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분기 때부터 2022년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분기 잘 나왔죠. 2분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 기조는 현재 미국도 이어지고 있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제 그래도 예상보다 좀 잘 나오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예전에 한 80%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70%대까지 한 10%포인트 떨어진 느낌은 있지만 분명히 시장의 컨센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감을 털어버리는 상황이 이번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영업이익 557억 나왔습니다. YOY로 57%
17.1%가 나왔고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747억으로 YOY 121% 증가, 그리고 RFHIC 영업이익이 8.9억 원으로 흑자 전환 소식까지 나와서 안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닝 시즌 전에는 사실 온갖 우려감이 다 나옵니다. 정말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열어보니까, 오픈해보니까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부분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이제 좀 살펴봤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장 초반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니까 오히려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물론 장마치고 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바랬던 생각했던 미국 증시가 현재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표를 이겨버리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라는 점인데 어쨌든 매일매일 이번 주 내내 정말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미국의 내부적인 기업들 실적 가지고 이제 지수가 매일 오르락내리락한 지수. 사실 이게 1, 2년 전에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제일 바라고 투자를 했던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좀 돌아왔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일부분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분기 정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 모습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다. 실적 위주로 좀 돌아가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 잡으시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이번 분기 실적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호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실적 잘 나와도 시장의 에너지가 뭐 이쪽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종목이라고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RFHIC, 현대 뭐 건설기계 뭐 모두 지금 주가 흐름이 답답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수 PD님? 결국에는 지수가 무너질 때 그 종목이 살아나는 방법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실적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 시장 자체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이어나가실 때 하나의 지표로서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나눠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도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올해 매출이 이제 1조 원을 넘고 영업이익 또한 2천억이 나올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됐고, 이제 깜짝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4분기도 더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향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매출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 쪽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유럽 시장에서 상쇄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동남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 계약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3분기 실적도 좀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 남은 종목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모멘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이오 제약, 공장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제 3, 4분기의 매출 전망치가 7월 예상치를 또 넘어서서 아마 예상치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전망을 앞두고 공장 1.3공장이죠. 공장 가동률과 함께 이제 환율 쪽에서도 좀 수혜를 입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와중에 북미 처방 점유율까지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2분기에 이어서도 고성장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쪽에서 살펴보실 때 신약 모멘텀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 만들어지는 약들, 바이오 시밀러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만약에 만들어진 약들을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좀 부진한 수치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정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또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LG엔솔의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LG엔솔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도 좀 따뜻할 전망이네요. 패시브 자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죠, 남민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현재 2235포인트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지난 1980년도 1월 1일 날에 종합주가지수를 100만 원어치 사셨으면 지금 2,235만 원이 됐다 이 뜻입니다. 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는 시가총액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는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LG에너지엔솔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글로벌 ETF에 약 3천억 정도 연말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MSCI는 다음 달 11월 달 결정되죠. 여기서 약 한 4천억 정도가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12월 달에 코스피 200에 추가적으로 지난 8월 달에 보호 예수 물량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유동량이 더 늘었죠.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도 약 3천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합치면 금년 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유입된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은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총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컨대 시총 7위에 있던 게 6위로 올라온다. 그럼 조금 사보십시오. 왜? 그다음에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살 겁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시총 순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직 사지 마십시오. 왜?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총 상위 종목 매매법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호재가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 추가적인 상승의 룸 어디까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김명수 PD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아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으로는 영업이익도 이제 5,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ETF, 이제 LIT라고 표현되죠. 글로벌엑스의 리튬 배터리테크 ETF와 함께 MSCI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등의 신규 편입이나 또는 비중 증가로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외인 매수는 앞으로 벌써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장한 이후로 이제 50만 원을 두 번째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5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넘어갈 수 있다면은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ETF에서 대략 한 3천억 원가량 그리고 MSCI 지수 영향으로 한 4천억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한 3천억 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수에 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